다음 분, 들어오세요. 민원실 문이 열리자 낡은 신발을 신은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늘 더 급한 사람, 더 큰 목소리가 있었으니까요. 김서연은 그저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이제 막 자신의 앞에 온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지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일부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평범한 응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잠시만,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계음이 끝나기 무섭게 한숨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번호판을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멀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늘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창구 앞에서 한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규정이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을 창구 안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29살, 구청 민원실 상담사. 제 책상은 창구 3번째 자리였습니다. 가장 끝도 아니고 가장 앞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앞에는 늘 조용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민원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그래야 하루가 견딜만 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냄새가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주 지워졌습니다. 노인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91번. 제 창구였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의자에 앉는 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91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옆 창구 직원이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노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기초수급 신청하려고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구겨져 있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받아야 할 서류 목록이 적힌 안내문이었습니다. 혹시 신분증 가지고 오셨어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카드 모서리가 닳아서 이름이 희미했습니다. 박정우, 1948년생. 저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떴습니다. 주소지, 세대 구성, 과거 신청 이력.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신청하신 적 있으시네요. 아, 네. 그때 왜 안 되셨는지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족했던 서류 목록이 보였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3가지였습니다. 3가지 서류가 더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한데요? 저는 종이에 하나씩 적어주었습니다. 한글로 크게 띄어쓰기 없이 적었습니다. 노인이 보기 편하게요.
첫 번째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예요. 은행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양식 드릴게요. 그럼 지금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하세요. 노인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에요. 지금 사시는 집 계약서요. 집이 없어요. 없어요. 고시원이나 쪽방도 괜찮아요. 월세 내는 곳이면 돼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남의 집 한쪽에 얹혀 사는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주소는 어떻게 된 거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지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임시로 처리해준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일단 보류할게요. 나중에 따로 안내 드릴게요. 아, 네. 세 번째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자녀도요? 있긴 한데 연락 안 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는 여기서 발급 가능하니까 제가 같이 처리해 드릴게요. 노인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왜 나를 시험하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기 전에 먼저 경계했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로 갔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따라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급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한 줄씩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옆 창구에서 팀장이 쳐다봤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이해였으니까요. 효율보다 느린 설명 하나. 사흘 후 박정우 어르신이 다시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손에는 여전히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다시 오셨네요. 네, 서류 좀 더 가져왔어요. 어르신은 봉지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린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빈칸이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셨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서랍 안에 항상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거 쓰시면서 천천히 보세요. 제가 한 칸씩 설명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돋보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이름 쓰는 칸이에요. 그 밑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쓰시면 돼요. 앞자리만요. 네, 뒷자리는 보안상 안 받아요. 어르신은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잘 쓰셨어요. 그 다음은 계좌번호 적는 칸인데 계좌가 없어요. 통장 없으세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금융정보 조회 결과 해지된 계좌 하나만 보였습니다. 10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그럼 이 칸은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면 돼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적었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요.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 책상으로 갔습니다. 팀장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대기 인원 몇 명인지 알아요? 12명이요. 그 어르신이랑 벌써 세 번째잖아요. 한 번에 15분씩 쓰면 다른 민원인들은 어떡하라고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서류 작성이 어려우셔서 그럼 안내문 드리고 집에서 작성해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팀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면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우 어르신은 혼자서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어떤 칸에 뭘 써야 하는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할게요. 최대한 빨리 처리할게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듯 천천히 읽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부분 같이 작성해 드릴게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저는 펜을 들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한 칸씩 질문하고 어르신의 대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동의 여부를 물을 때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됐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어르신은 펜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명란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시 펜을 내려놨습니다. 왜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이거 서명하면 제 통장 다 보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어르신은 지금 통장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왜 이걸 써야 돼요? 나중에 수료비 받으실 때 통장이 필요해서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거예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어르신은 그제야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만 발급받으시면 돼요. 민원 발급 창구는 저쪽이에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자 어르신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거기 가면 또 설명해줘요. 네,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허리를 굽힌 채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저쪽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줄까? 민원 발급 창구는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하루에 100건이 넘는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3분. 어르신처럼 천천히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어르신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발급 창구에서 서류 받으실 때까지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서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르신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또 묘했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시험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함께 민원 발급 창구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빠르게 처리해줬습니다. 여기 나오면 다시 제 창구로 오세요. 서류 확인하고 접수해 드릴게요. 아, 네. 어르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팀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또 지적받겠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다른 민원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그래도 저는 속도를 늦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빠른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나아가는 방식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원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92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새로운 민원인이 앉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오후가 흘러갔습니다. 시험하는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그동안 2번 더 왔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 같은 복장으로. 그리고 매번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서류는 왜 필요한 거예요? 여기 적힌 금액은 뭐예요?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질문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느렸습니다. 어르신은 한 문장을 읽고 다시 읽고 그제야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압박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눈치를 줬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대기 시간 평균이 네 창구만 2배야.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지. 그 어르신한테 복지관 연계해드리면 안 돼. 거기서 상담받으시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복지관에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곳에 오는 것 자체를 시험처럼 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대상은 저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없이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복사비로 쓰라고요. 아니에요. 복사는 무료예요. 그래도 어르신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도로 어르신께 돌려드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었어요. 어르신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네? 다른 직원들은 안 그러던데 나한테만 이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해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민호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사람, 네?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게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르신은 허리를 숙이려다가 멈췄습니다. 허리가 아픈 듯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찢어진 모서리, 얼룩진 자국들. 어르신의 삶이 그 서류 위에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서류를 모아 어르신께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친절합니까? 어르신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어르신도 사람이시니까요. 사람, 어르신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시험에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행동하고,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친절한지, 언제 태도가 바뀌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요. 상처받기 전에 먼저 확인하죠. 어르신은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계급으로 봤어요. 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만 봤어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봤어요. 돈으로, 힘으로, 한 번도 그냥 사람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은 처음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어르신,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천천히 민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르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누구였을까요? 왜 스스로를 시험하듯 이곳에 왔을까요? 왜 그토록 사람으로 대해지길 원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했던 건 기초수급 서류가 아니라 사람으로 불려지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대기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1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93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구 앞을 확인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올까봐.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더 이상 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시험은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월요일 오전, 민원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오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맞이하러 나간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누가 오시는데요? 제가 묻자 옆 창구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그룹 회장님이래. 기부금 전달식 때문에. 유진그룹이요? 응, 이번에 구청 복지 사업에 10억 기부하신대.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벌 회장이 오든 장관이 오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일은 창구 앞에 앉아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민원실 입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 과장, 팀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박정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오시던 그 노인이 지금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허리도 굽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느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이 저희 민원실입니다. 박정우 회장은 민원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창구 하나하나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창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청장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쪽 직원은 김서연 씨. 회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명찰을 보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가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걸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청장과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지? 이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런 시선들이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시험하며 살았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내 돈을 보는지, 내 사람을 보는지, 그렇게 확인했죠. 그런데 당신은 시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했죠. 느리게 설명하고, 같이 서류를 작성해주고,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주고,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전 명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공무원이에요. 민원인한테 사적으로 명함을 받으면 안 돼요.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답네요. 그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죠.
혹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내 회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지만 전 여기가 좋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안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부금은 특별히 민원 직원 처우 개선에 일부 사용되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네. 물론입니다, 회장님. 회장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김서연 씨, 당신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장은 돌아서서 민원실을 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랐고 구청장이 허겁지겁 따라갔습니다. 민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지금 그게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그냥 민원 상담을 드렸을 뿐이에요. 팀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우 회장, 유진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민원실에 허름한 차림으로 오셨을까요? 왜 저를 시험하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회장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같은 태도로 대했다는 것. 그게 옳은 일이었다는 것.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대기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94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 민원인이 앉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또다시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회장도 노인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그날 오후 민원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다녀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부금 이야기, 처우 개선 이야기, 그리고 저와 회장의 대화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서연 씨, 진짜 회장님이랑 그냥 민원 상담만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속도보다 사람을, 효율보다 존중을 선택한 이유를.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팀장이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 저는 팀장 책상 앞에 섰습니다.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네, 너무 재촉한 것 같아서 효율만 따지고 서연 씨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도 맞았어요. 대기 시간은 실제로 길어졌으니까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서연 씨 말이 옳았잖아요. 회장님도 그걸 알아봐 주셨고, 팀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오래 이 일했는데 민원인을 숫자로만 본 것 같아 반성하게 됐어요. 팀장님, 앞으로는 서연 씨의 방식 존중할게. 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가봐요. 내일 봐요. 저는 구청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문득 박정우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오시던 모습, 서류를 떨어뜨리고 저를 시험하던 모습, 그리고 정장을 입고 서서 고마움을 전하던 모습. 저분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일주일 후였습니다. 구청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은 저였습니다. 팀장이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유진그룹에서 온 거래? 뭐라고 썼는지 궁금한데.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단정한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에게 먼저 편지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당신이 명함을 받지 않으셨기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계급으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재산으로
지위로, 학벌로, 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상대를 먼저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집안을, 배경을, 목적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보는지, 사람을 보는지, 진심인지, 계산인지, 민원실 상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나는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갔습니다. 시험하려고. 어디까지 친절한지, 언제 태도가 바뀌는지.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를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 태도는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당신의 방식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평생 시험하며 살았지만 정작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나였습니다.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고 계급으로 나누고 기준으로 거르는 내가 당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기로, 며느리를 검증하려던 시험을 멈추기로, 그리고 나 스스로를 바꾸기로.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방향은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연 씨. 당신은 내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는 것을. 유진그룹 회장 박정우 올림.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그래서 민원실에 오셨던 거였습니다. 아들의 결혼 상대가 저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민원을 처리했을 뿐이었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어? 감사 인사요. 그래? 역시 회장님은 다르시네. 편지까지 쓰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 그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사람보다 시험 받는 사람이 더 강했습니다. 권력이나 재산보다 태도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민원실에 갈 겁니다. 창구 3번째 자리에 앉을 겁니다. 번호를 부르고 사람을 맞이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빠르지 않게, 정확하게, 끝까지 들으며. 왜냐하면 민원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회장이든 노인이든 학생이든 모두 같은 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만날 겁니다. 조용하지만 변하지 않는 태도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일이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상대를 먼저 계산하고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서연처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박정우 회장은 평생 사람을 시험하며 살았지만 정작 진짜 시험에서 떨어진 건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분은 변하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기억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배경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김서연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